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600선 회복했고요. 하지만 대장주 삼성전자 6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1년 9개월 만에 신저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결정하죠. 금리 인하를 선택하면서 3년여간의 길었던 긴축을 끝낼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경주마 기수들의 심도 있는 진단과 해법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을 좀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하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날 연휴 때문에 쉬는 동안 미국 증시 이틀의 거래를 봤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에 약간 증시가 상승할 만한 재료에 약간 부담 요인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이제 최근 3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화도 생각보다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밤새 글로벌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다시 이제 18,000 이상 훌쩍 가 있고, 또 S&P 500 지수, 미국의 평균 지수죠.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서 오늘 밤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을 이어갈 건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조금 아쉬워요. 오늘 물론 이제 종가 마감으로 보면 투자자별 동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잡혔겠지만은 그건 이제 오늘이 위클리 만기도 있다 보니까 오늘이 위클리 만기가 아니고 10월물 옵션 만기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시효과에 들어온 물량이고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주가 지수를 좀 누를 모습이었지 않나 보면서 과연 여전히 이제 약간 의심까지 듭니다. 혹시 삼성전자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가 의심될 정도로 지나치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하루 500만 주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7만 원 계산해도 벌써 3,5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베팅을 할 만한데, 우리 국내 증시만 바라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부진 자체가 주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다른 섹터가 만약에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신 있게 분석을 해서 끌고 가기에는 여전히 K증시의 좀 안타까운 왜곡이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섹터 내 개별주의 움직임은 좀 활발한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정정을 좀 해야 될 건 막판에 또 2600선 유지하다가 또 막판에 내려오면서 2599선으로 안타깝게 종가를 찍기는 했습니다. 이사님,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10월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분 좀 재수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만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전히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그런 증시 흐름이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의도 또는 그들의 패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기업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지수대에서 더 떨어질 때가 많으냐, 크게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땐 그래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상방을 놓고 얘기하자니 너무 수급이 지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뭔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부 또는 국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자칫하면은 사실 우리의 기업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판을 갖다가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우려가 좀 들어서, 솔직히 좀 저는 좀 오늘 장을 보면서 제가 장이 폭락할 때도 그런 마음 별로 안 들었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네. 예,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은복 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최근 국내 증시가 휴장이고, 네. 휴장일 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면은 다음날 국내 증시가 개장했을 때 보통은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다르게 오늘은 오히려 혼조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 쪽 경제 상황이 좀
좀 그런 약재들이 좀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지금 뭐 반도체 쪽 섹터가 강세였지만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표인 삼성전자가 또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에 좀 하락세를 조금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달 전망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뭐 금투세만 좀 잘 해결된다고 하면은 10월달에 저 증시 전망은 좀 밝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오늘 잠깐만이라도 좀 짚고 가야 되는 거는 물론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컸단 말이죠. 막판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낙폭이 좀 더 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하십니까? 안 사니까 그러겠죠. 주가라는 거는. 안 사고 팔기만. 그렇죠. 저도 사실 어제 이제 실적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약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하고. 근데 이제 종가가 58,000원대, 뭐 6만 원대 이하 마감한 거는 막판에 이제 옵션 연계와 관련된 물량도 있는 건데 이거는 요 정도 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펀더멘탈 자체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의 부류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뭐 엔비디아, 대만의 TSMC 또는 삼성 하이닉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HBM 모멘텀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도 있고 또 국내 증시도 반도체 소보장에서 보면 저점을 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의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5조 8천억이라는 반도체 사업부 디램과 낸드에 대한 실적보다도 파운드리를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1조 2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왔죠. 그 적자폭이 좀 증가된 거고. 근데 물론 또 그것도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가 적자폭이 좀 지속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너무 비관론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묶어놓은 걸 팍 치는 그림이 되는 거고 하지만 또 삼성은 지금 속도 조절을 합니다만은 파운드리 사업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은 밸류를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일각에서 기다리는 일말의 그 희망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향으로 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향으로 반도체를 납품하는 사건이 뭐 정권사가 바라보는 대로 1분기까지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반년 이상을 끌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이 반도체에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이 세대 체인지하고 엔비디아향으로 들어가는 주문형 반도체 성격의 AI 반도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문 자체가 만약에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엔비디아가 그동안 하이닉스 독보에 뭐 단독에 원유저를 사용을 하다가 이걸 일정 부분 하이닉스든 뭐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확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이나 AMD나 이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AI에 대한 반도체 가속기를 만드는데 되게 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납품하는 삼성이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지금은 되게 그게 위기로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위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정적으로는 뭐냐 하면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로 향 HBM3에 목을 매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이게 뭐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게 투자가들의 바람인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이 1조를 넘었던 데 대해서 조금 더 실적 결과에 대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의 부진을 좀 지금 주가 하락에 뼈아픈 대목으로 좀 꼽으셨는데 참고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관련해서는 뭐 분할할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이사님. 네. 사실 저희가 6만 원 부분에 가까이 오면서 저점에 어딜 것이냐에 대한 되게 의견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네네. 지금 5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증권사들도 다 지금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다 낮추고 네네.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지금 5만 8,900원대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조정을 받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세를 지금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엔간히 파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500만 주, 600만 주씩 계속 팔아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그 글로벌 리더로서 메모리 칩 그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실망감을 좀 표출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도 그 디램 쪽의 전망을 보면은 가격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실 레거시 쪽보다는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HBM 쪽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도 거기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바닥을 잡는 거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가지고 바닥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한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나와야지 그야 이제 거기서 바닥을 잡고 좀 돌아서면서 제대로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 그것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한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바닥을 제대로 확인을 해주려면은 일단 그것이 우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은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간에 좀 시장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하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새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실 지금 들어가 가지고 언제 돌아설 것이냐를 갖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회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의견들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의견들을 되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이제 사자도 걱정을 하시네요. 사만전자 이러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남겨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닥이 어딨냐에 대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복 팀장님, 네. 삼성전자 주가 바닥에 대한 논의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이사님과 의견은 동일하고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이제 HBM 퀄테스트 통과 그 기점으로 바닥이 구간이 저는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실적도 쇼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정이나 모멘텀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 시기에는 확실하게 엔비디아의 HBM 납품 시기 기점으로 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소식도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 WGBI라고 하는데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 이사님,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수에 편입됐다,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좀 때늦은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진국 그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어야지 정상이고 네.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인도하고 우리만 지금 못 들어가 있었던 거고 네. 못 들어갔었던 이유 자체가 외환 거래 시간의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외환 거래 이게 이제 막혀 있었던 건데 다 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건 당연했던 수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장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년 뒤부터 이제 그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한 60조, 70조 정도 그 캐시인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달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네. 국채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럼 많이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돈이 들어오니까 조달금리가 낮춰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국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파생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의 회사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조달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국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당장의 센티적인 측면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다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원화 강세를 유도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에 네. 그거는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동의를 갖다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어떤 주사를 맞는 건 아니지만 네. 돌고 돌아서 전반적인 거시적 환경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네네. 청신호다.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결국에는 지금 최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사왔던 패턴이 있었는데 네. 최근의 동향 자체는 사실 우리가 잘해서 원화 강세가 나왔던 게 아니라 주로 일본하고 미국의
그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연동이 돼 가지고 같이 움직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원화 강세의 요건 자체가 우리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해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증시에도 분명히 우호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거고 또 이게 편입이 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뒤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복 팀장도 WGBI 지수 편입에 대한 효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한국이 이 지수에 편입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호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국채 시장 이제 접근성 향상과 그다음에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덕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일단은 뭐 75조 원의 뭐 자금이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국채 수요를 늘려가지고 이제 금리 안정과 환율 하락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우리 시장 안으로 외국인 자금이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없죠. 예. 네. 좋은 건 없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통화 수합하는 것처럼 국채 왜냐면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과 외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 조건과 정량 조건이 있는데 정량 조건 같은 경우는 뭐 S&P 기준으로 신용 등급 A- 이상이면 되는 거고 국채도 액면가 발행 기준 다 됐는데 그동안 22년도 9월 달에 관찰 대상국에 등극을 하고 매번에 1년에 이제 2번 정도 결정을 해준단 말이죠. 3월하고 9월 달. 이번에는 조금 9월 달이 딜레이 됐는데 편입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그동안의 걸림돌이었던 그 시장 접근성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2월 달부터 올해 상반기 여기에 포커스를 엄청 맞췄었는데 가장 근래 제도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7월 1일자로 외환 시장의 개장 자체를 조금 더 늘려놨어요.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숙제도 많습니다. 이게 됐다고 해도 내년 11월 달 정식적으로 편입되면 그중에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공매도 개선해라. 재개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이슈는 여기서 뭐 외국 자금이 이 추정하는 자금이 대략적으로 한국이 당연히 미국과 일본이 다 가지고 있는데 2% 정도니까 75조라는 이 금액은 대부분 채권으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한편으로는 이게 외국인 투자가 입장이나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조금 더 프레스를 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걸 보면 또 금융당국은 이제 한 번 더 숙제를 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그 관점도 한번 같이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연관이 돼 있는 지수라고 하면 늘 우리가 얘기했던 MSCI 지수, 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아, 이거 말이 좀 길어가지고. 어쨌든 MSCI 지수에 언제쯤 그럼 선진국으로 편입이 될 것인가. 이게 또 숙제로 남은 사정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풀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금지되어 있는 공매도.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어쨌든 뭐 다시 재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 풀려야 모든 증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 로드맵을 제시했던 게 내년 3월로 일단 그 푸는 걸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각종 이제 정책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오픈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매도 그 처음에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하게 되면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던 걸 갖다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최대 1년까지 12개월까지 유지시키는 걸 갖다가 기관, 개인, 공이 다 이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만약에 그 불법 공매도를 했었을 때 이제 처벌을 좀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구체화한다 그러면은 저는 공매도를 시행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증시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공매도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라더겐 사태라고 해가지고 그 거래 안 되는 개별 종목들의 주가 이상급 등을 했었던 게 한꺼번에 급락을 하면서 한번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의 밸류보다 지나치게 오버 슈팅이 돼 있는 주식을 갖다가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또 패낙괴라고 해서 패시브가 나온 괴물. 네. 거의 이건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수급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정비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이거를 지금 규제를 마냥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증시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만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거는 뭐 MSCI 그 선진지수 가입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그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수급에는 분명히 선진지수 가입 들어간 편입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거쳐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뭐 통틀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아마 중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중국이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잇따른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 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중국 증시의 급등으로 반영이 됐었죠. 또 지난 8일에는 또 나왔던 경기 부양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속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 대표님, 네. 이런 가운데 지금 12일에 추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양과 관련된 중국 지도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견해 듣겠습니다. 네, 아마 10월 들어서 가장 화려했던 중국 증시의 변동이 승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뭐 정말 뜨거웠죠, 중국 증시. 주가 지수가 뭐 2, 3주 만에 30% 이상 오르는 변동성이 나왔었고, 또 이제 8일이었죠. 우리가 하루 시기 8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부양책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하루 만에 10% 이상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중국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때 증시가 많이 오를 때 뭐 사실 우리가 직접 중국 거래소에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기관들한테 매수 주문만 넣어라.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그냥 한 내피셜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이런 이슈가 있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시 부양과 정시 부양이라는 정책과 주식시장을 약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출발점 자체가 지준율 내렸던 거잖아요. 네. 지준율도 물론 50bp라면 좀 클 수는 있는데 상징적인 걸 제가 봤는데 그 50bp가 다른 것보다 앞자리가 계속 10%였다가 9% 단수로 떨어진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말해서 돈을 위안화를 푸는 걸 말하는데, 약간은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보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24년도는 3월 달에는 한 4.5% 정도 제시를 했다가 네. 4월 달이군요. 근데 최근에는 4.8 정도로 조금은 올려놨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이 친구들도 아는 거죠. 5%는 어렵겠구나. 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변동이 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션 자체는 취하고 실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신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정말 부동산 시장과 내수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올릴 수 없는 상태고, 그러면 돈을 풀어가지고 정시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돈을 풀어서 정시를 부양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내수로 들어가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수 흐름만 놓고 보고 중국의 경기가 갑자기 여기서 내려가는 다운사이징을 멈춘다고 보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앞으로 나는 추가 부양책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 정시 관점에서는 중국의 변동성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이 경제가 부활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꼬꾸라지느냐는 사실 세계 G2 중에 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역 대상국 중에서 1, 2위 하는 곳이기도 네네.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세계은행이 올해 거는 올리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단 그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부실 자산이 6조에서 7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게 11조 달러 정도, 6조에서 7조 달러였는데 이제 중국은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돈을 풀겠다고 얘기했던 게 한 2조 달러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모자르다, 부족하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그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에 그 네.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부양을 했던 게 부양책을 내놓은 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놨다가 막상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긴 했었지만 지난 8일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아마 토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 앞으로도 이걸 질러놓고 난 다음에 다시 회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그 중국 당국의 의지라든지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했던 거는 사실 지금 돈을 푼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오늘부터 푼 것도 아니었고 심리적으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급등했었던 건데 단기 바닥에서 30% 올랐던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실망스럽지 않은 그 대안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만 않고 꾸준히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커버해 줄 수 있기만 한다 그러면은 중국 증시 자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더 적어도 여기서 추가 어떤 업사이드의 여력은 조금은 더 있어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그러는 건 단기적으로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조금은 좀 기대를 키워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은복 팀장님은 중국 경기 부양 네. 효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일단 소비 부진, 그다음에 과도한 부채 이런 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아직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경기 부양책만으로 이제 경제 정상화가 좀 어려울 것으로 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또 한국 경제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과의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만큼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국내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 대표님 네. 최근에 중국 주식 다시 계좌 개설하는 분들 많다고 하고 중국 내의 인민들, 소위 인민들도 다시 주식을 하겠다고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 최근에 워낙 뜨거웠으니까 걱정은 이거죠. 수급이 그쪽으로 또 빨려 들어갈까 봐. 아니 계좌 개설하신 분이 설마 한국 분들은 아니시죠? 한국 분들도 많이 있대요. 아니 왜 미국 주식 하시라니까 왜 중국? 요즘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회가 열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많다는 거죠. 투자를 다양하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걱정은 그거죠. 또 수급이 그쪽으로 갈까 봐. 글쎄요, 뭐 알 수는 없죠. 중국이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정시 부양책을 많이 펼치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또 아까 뭐 다음 12일이니까 어느 정도의 이번에는 재정 정책이잖아요. 돈을 푸는 거니까 직접. 지준율 내리고 금리 내리는 건 금융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아예 그냥 정부에서 돈 찍어주는 거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IB들이 뭐 2조 위안, 3조 위안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한 변동성은 완화되는데 일정 부분 하방 경직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계좌 트는 분한테 제가 그냥 여담을 드린 이유는 극한 변동성이 완화됐는데 왜 이제 신규 계좌 터서 거기서 그럴 위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세계 경제 축 자체가 이제 10년 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 흐름 자체가 미국의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글로벌 흐름 자체가 탈중국화 또는 탈고립화를 중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신규로 할 것까지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이사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차 전지 sektor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리포트들보다는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리포트들이 좀 많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LG엔솔이 그 거래소 시가총액 2위 회사인데 이틀 연속으로 좀 급등을 했었고 급등을 했던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또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는 걸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사실 조금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실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자체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변화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내러티브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보급형 전기차들 판매량이 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식됐었던 전기차 판매량이 9월 들어와가지고 유럽이 계속 역성장하다가 지금 YOY로 6%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고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보다는 그 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로보택시 이슈도 당연히 있었고 또 4680 배터리, 4682 배터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배터리 자체가 사실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상용화 가능성도 훨씬 높은 데다가 안정성하고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상용화면 된다 그러면 전기차 가격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성을 많이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산에도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당장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움직이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2차 전지의 어떤 끝이라기보다는 진짜 바닥을 잡기 위한 어떤 과정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얽혀 있는 이슈. 이제 곧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번에는 발표하겠죠, 하 대표님? 네. 이번에는 발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소위 뭐 유동성이 좀 유입되는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현상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캐즘은 끝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미 이제 원래 사전 행사가 예고가 됐었고요. 네.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전 11시 정도에 11시.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1시 그렇죠. 정도가 11일 될것 11시 같죠? 정도에 한국 시간에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아마 로보택시의 시연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사전에 공개된 이제 원래 사전 행사가 있었어요. 언론 내용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보택시도 공개될 것이고 일정 부분 또 약간의 그 밴 형태의 전기차도 잠깐 이야기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약간 큰 차죠. 네.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가장 이제 시장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과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양산할 것인지 양산 일정에 대한 이슈. 왜냐하면 출시가 되는 거하고 양산은 다른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로보택시는 아무래도 미국 교통당국에서도 지금 현재 레벨 4 수준의 성능을 원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전기차 자율주행의 지금 업그레이드가 레벨 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교통당국이나 그런 여러 국가에서 테슬라한테 숙제를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레벨 4 수준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거의 사용을 한다면 구독 경제 형태로 런칭이 되는 거라서 네. 실제로 테슬라가 이 부분을 FSD라든지 이런 거를 로보택시에 장착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떤 과금 형태로 쉽게 말해서 수익을 벌어내겠냐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많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이미지 렌더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으로 언제 양산할 건데 그리고 어떻게 과금할 것이며 또 하나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양이 또 한 게 있어요. 이게 뭐 이거는 저도 되게 궁금한데 테슬라가 최근에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생산 자격들을 약간 한다 만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공개된 일부 자료를 보게 되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힌트도 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세상에 많은 이목은 아마 11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1일 오전 11시 정도에 공개되는 로보택시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앨런 머스크의 발언과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은복 팀장님.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FSD가 아직 지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저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은 완전 이제 운전자 없이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교통사고도 여러 건 좀 발표된 거가 있어가지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단시간 내에 완전 자율주행이 좀 가능한 수준으로는 도약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레벨 4에 미달에 당장 상용화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또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의 또 실망 매물들이 오늘도 뭐 국내 자율주행 섹터들도 약세를 보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치보다는 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더 컸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내일 이제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일단 자율주행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의 전망이 제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FSD가 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황이 되는 시장에서는 2차 전지도 그거에 대한 기대와 수혜를 같이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네. 결국은 이게 자동차 전동화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되려면은 결국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당연히 전기차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죠. 그리고 그걸 돌리려면 더 고효율의 더 출력이 높은 네.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4682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 상용화가 되고 이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전기차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GM이 LG엔솔과 합작 그 회사 얼티엄 브랜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미국 내에서의 LG엔솔의 어떤 그 지배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대신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 도입해가지고 쓰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LG엔솔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 3공장이 일단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네. 그 공장 관련해 가지고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그게 토요타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저께였죠. 그 벤츠 쪽으로 공급 계약 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엔솔 입장에서도 북미에서는 어차피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 없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협업이 이전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엔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거래 상대방을 더 키우고 늘려가면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엔솔한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최근에 각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솔도 이제 각형 배터리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그 SK온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GM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삼성 SDI하고의 협업 가능성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림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배터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 판세와 연계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박빙이긴 한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 쪽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긴 했는데 해리스가 되면 일단 우리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소위 첨단 세액 공제라고 하는 AMPC에서 아니, 제가 말씀이 부여되는 죄송한데 보조. 네. 왜 국내 애널리스트나 많은 매체들은 트럼프가 되면 당장 IRA 법안이 폐지가 되고 네. 보조금 지급이 안 되며 한국의 2차 전지는 해리스 수혜주다. 그거는 미리 제가 볼 때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장을 분석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건 그러냐면 아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그렇죠. 짜맞추는 왜냐하면 논리다. 정치의 논리에서 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논리는 기존 현 정권의 정책 자체를 디스하고 들어가는 거고 실제 그렇게 위해서 표를 얻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미묘한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한편 놓고 보게 되면 이 장기차라든 이런 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놓고 보면 보조금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대선의 노선 자체가 미국의 민주당이 만약에 친환경을 계속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통 화학 기업이다, 전통 기업이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통 산업을 육성 강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폐지는 못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동은 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국내 2차 전지의 포인트 자체가 대부분 북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단순하게 미국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관점에서 거기에 줄을 서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국내 2차 전지나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의 전기차의 산업 자체는 미국의 대선과는 별개로 이미 캐점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 LG도 마찬가지고 SK, 삼성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약간 28년 이후로 또 밀어놨어요. 아까 보시면 그 LG엔솔의 벤처 납품 가능 시기가 28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향후 변수 생기십니다만은 27년도부터 양산 들어가면 28년도부터 대부분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네. 그 28년을 미국의 차기 대통령 4년 임기와 맞췄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네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차 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그 지지율 왔다 가는 거에 줄 서지 마시고 만약에 이 LG엔솔의 최근의 미래가 소프트웨어라든지 4680 파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간다면 저는 밀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간다는 거는 뭐 어차피 이판사판의 개념이 아니라 네.
이게 주가는 현재 이제 그 성장주 개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와도 성장의 모멘텀 이상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조금 사적으로 조금 더 보탤까요? 왜 국내 기관들이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를 쓰느냐? 삼성전자의 기존 목표가를 10만 원을 갖고 있던 애널리스트가 주가가 6만 원이면 자기 목표가와 현재 주가의 계류의 40%입니다. 네. 여기에서 목표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태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또 거꾸로 2차 전지 관련 LG 어제 발표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에 있어서 만약에 AMPC 빼고 나면 적자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의 북미 공장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AMPC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IRA가 좀 연결은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돌고 나서 원점으로 오게 되면 뭐 아예 무시할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급변하게 IRA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정책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약간의 노이즈는 있겠지만은 예, 아주 롱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기업 이슈가 있죠. 바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또 영풍정밀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긴 하겠죠.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영풍정밀 관련해서 MBK 측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83만 원으로 고려아연 측, MBK 측이 똑같이 공개 매수가를 제시한 상태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앞으로 그러면 고려아연 주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어떤 논리가 작용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일단 고려아연을 주가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좀 다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저기 고려아연 측에서 방어책으로 내세운 거는 내부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자사주 사에서 소각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사실 기업 경쟁력을 또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반면에 그러면 지금 저쪽 MBK 쪽에서 이제 제시해 가지고 인수하겠다라고 했던 논리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인수 주체가 사실 이제 MBK가 전면에 서긴 했지만 영풍이라는 그 배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영풍 자체는 그러면 그동안 그 기업 자체의 밸류업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M&A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서 투자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산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 좋은 기업 하나를 갖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거는 국가 당국 쪽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 이상 가격은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고려아연 측에서는 아마 또 이사회를 또 소집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한 번 더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구간부터는 얼마의 가격을 더 오르고 빠지고를 떠나서 신규 진입은 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구조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승자의 저주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과거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요. 그 신동방 그룹하고 미도파가 M&A로 해가지고 한번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해 해가지고 94년인가 5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지금 M&A가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과만 말씀드리면 두 회사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섣불리 드리는 거는 조심스럽지만은 네. 지금 사실 내부 유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익까지 일으켜가지고 자사주를 사가지고 방어해야 되는 이런 현실도 답답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현실. 그리고 또 이것을 M&A 하려고 하는 쪽에서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사실 명확하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뭐 그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런 회사들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유지가 되고 증시도 또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지금 상황 자체를 단순히 주가로만 얘기하는 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주가만 보면 이윤복 팀장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또 78만 9천 원 종가 기준으로 1.68%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재개를 했고 영풍정밀은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일단 신규 진입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에 일단 먼저 펀더멘탈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분쟁이 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경영권 분쟁이 기업의 성장 전망이나 그리고 수익성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주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잘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감내 수준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은 신규 진입은 하지 말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과거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도 사실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끝이 다 좋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영풍 측과 고려한 측을 보면 결국은 끝장을 보려는 싸움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지금 심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이 이거는 근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물론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공개 매수 가격에 공개 매수라는 게 사실 회사가 회사의 돈을 통해 가지고 내 주식을 사고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절대 주가 가치 상승 효과가 있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에 갑자기 아마 요 그 공개 매수 가격 자체 올리지 않겠다고 한 거는 이미 금융당국 입장이나 경고를 받았죠. 금감원에서 이복형 금감원장 포함해서 과도한 시장 논리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예전에 SM과 하이브는 또 달라요. 이거는 최대 사모펀드도 있고 또 지역 울산 지역도 있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분명히 지나친 과열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보니까 아마 주가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얼마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슈는 주시장에서 다룬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주가를 분석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네. 뭐 일반 투자분들은 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가도 또 막판에 모르겠고요. 네네. 어쨌든 미국은 비컷을 단행하면서 이제 긴축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사님?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당위성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수 경제가 워낙에 침체가 돼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간에 지금 CPI가 한국이 지금 1.6 정도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명분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동안 늘어났었던 그 가계 부채가 워낙에 크고 특히 이제 여전히 그 PF 리스크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국제 신용기관 평가기관에서 또 경고도 사실 받았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자칫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사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최근에 동향이 인하 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비슷하게 지금 일단 동결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게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증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우호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포커싱 자체는 부동산을 포커싱 해가지고 아마도 하는 당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결 쪽에 무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시는 이사님의 의견 들었고요. 하 대표님. 인하를 어쨌든 한다면 증시에는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들어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금리 인하와 우리가 뭐 주식 시장은 같은 정의 상관관계 있으니까 저는 이걸 사실 뭐 인하한다 안 한다 갬블할 건 아닌데 네.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인데 구조적으로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는 내수 경기 진작이냐 아니면은 부동산 PF 포함해서 숨겨진 가계부채 문제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섀도우 부채까지 생각하면 2,700조까지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글로벌 구조,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은 항상 미국보다 늦었습니다. 항상 왜 늦을 수밖에 없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금리 차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장 큽니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어느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구도를 좀 잡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당장 뭐 채권지수 편입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주춤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저는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 만약 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하하는 쪽으로 간다면 조금 더 국내 정시 관점에서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삼성전자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2일입니다. 경주마 무료 재테크 강연회 열립니다. 주식, 부동산 최신 흐름 파악하고요. 또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